다음은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서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이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뭐가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 이런 말 나와야 되나요?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인 거 아시죠?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의 부동산이다. 그래서 뭐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죠? 복합 부동산이라는 용어와는 구별된다. 복합 부동산은 토지라든가 그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이런 게 다 어때요?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마치 한 개처럼 뭐가 되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면 이를 뭐라고 쓴다? 복합 부동산. 그래서 일괄평가 이런 거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복합 개념은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법에서는 부동산이 뭐냐고 물었더니 협의적 개념으로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토지하고 정착물을 알려주네요. 자, 그런데 민법 말고 다른 개별법도 있다 그랬죠. 개별법에서는 토지하고 정착물은 당연히 부동산 맞고요. 그리고 그 개별법에서 특별히 부동산으로 뭐 하는 것도 있다. 의제하는 것도 있었나요? 준부동산 다른 말로 뭐죠? 의제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이건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상으로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공시방법을 등기, 등록을 함으로써 부동산처럼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도록 한 물건이다. 그래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뭐 건설기계 그거 외에도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어디에 속하는 거다? 준부동산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경제적인 면에서 부동산이 뭐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자산이고 자본이고 생산 요소이면서 소비 재고요 또 상품이더라.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을 논하면 그건 경제적인 측면에서 논한 것이고요. 기술적이다는 말이 다른 말로 물리적이라 그랬어요. 물리적인 측면이 유형적인 측면이죠. 나머지 측면은 무형적인 측면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물리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은 자연이고 공간이고 위치고 환경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물어볼 때 뭐부터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복합 개념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부터 물어보겠죠. 그래서 13쪽에 문제에 들어가면 자 1번에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에 해당하는 것하고 물어본 거죠. 뭘 찾아야 되겠어요? 공간 찾아야 되겠죠. 상품은 어디에 속한 거고? 경제적 개념. 어업권은요?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준부동산의 어업권이 있었죠. 광업재단도 역시 준부동산이니까 법률적 개념. 토지하고 정착물도 여기에서 법률적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자, 따라서 물리적 개념은 2번. 자,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옳게 나열된 거. 자, 기억번 위치는 어디에 속하는 거? 요 물리적, 기술적 개념에 속하는 거죠. 자동차는요. 법률적, 준부동산이니까. 자본은요. 경제적, 생산요소, 경제적 개념. 자산, 경제적 개념. 공장재단, 법률적 개념. 토지하고 정착물, 법률적 개념. 소비재, 경제적 개념. 환경, 기술적, 자연, 기술적. 이제 아셨죠? 예. 자, 적어도 소속은 분류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요거 분류할 줄 안다 그랬더니 이제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정착물도 알겠네 하고 또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정착물이 뭔데 하고 물었을 때 정착물은 지금 보시다시피 토지에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따라서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것은 뭐다? 이건 동산이다. 그래서 항구적이고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게 정착물이다. 그럼 이 정착물은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독립정착물이다. 그래서 이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는 뭐다? 별개인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토지하고는 뭐 되어 있다고요? 독립되어 있다는 말은 어느 측면에서 독립이라 그랬어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독립이다. 그러니까 토지 팔았대도 소유권 같이 안 넘어간다. 법률적인 건 권리적인 측면을 포함하니까. 그런데 종속정착물은요? 토지 팔면 어때요?
같이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종속정착물이다. 그럼 대표적으로 시골 집 팔았어요. 그럼 집 앞에 있는 감나무 같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수거 넘어가겠죠? 일반적인 나무는 뭐예요? 종속정착물입니다. 그리고 다년생 식물 이런 거 있나요? 한 해 살이가 아니죠? 이런 다년생 식물은 토지에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고 봐서 정착물로 봅니다. 그거 외에도 뭐 우물이라든가 돌담이라든가 뭐 담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교량이라든가 그 토지 팔면 같이 거기에 속해서 넘어가는 것들은 같이 어떻다? 종속정착물에 속하는 거다. 근데 독립정착물은 토지하고는 독립되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 또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임목 이런 것들. 이건 토지하고는 별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인방법 있죠. 명인방법에서 공시되어 있는 수목의 집단이라든가 미분리가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로 본다? 토지하고는 별개로 보는 거다. 자, 다만 명인방법은 저당권 설정 안 되죠. 등기 안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건 동산이다. 그럼 일시적이나 임시적인 거 뭐가 있는데요? 그랬을 때 가식 중에 수목 이런 거 있나요? 임시가짜죠. 임시로 잠깐 심어놓은 나무라든가 그 식목일 날 옮길 거예요. 또 임차자 정착물 이런 거 있었죠. 제가 잘못했어요? 왜 그리 예민하게 됐어요. 넘어갑시다. 자, 임차자 정착물 있나요? 예, 요런 거. 임차인이 정착시킨 건 항구적이고 계속적인 거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작 수확물이다 그래서 봄에 씨 뿌리고 가을 되면 걷어버릴 것들. 요런 것들도 부동산 학에서는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비닐하우스라든가 또는 판잣집 이런 것도 역시 학에서는 동산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배웠죠. 여기 부동산을 매매했다 그러면 부동산을 매매했을 때 여기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있다고요. 지금 부착되어 있잖아요. 부착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얘가 정착물에 해당하면 부동산 매매했을 때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죠? 매수인에게 넘어간다. 왜? 정착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근데 얘가 단지 뭐에 지나지 않는다면 동산에 지나지 않는다면 부동산 팔았지 동산 판 거 아니죠? 그러니까 동산은 누가 가져가는 거다? 매도인이 가져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에 따라서 어때요? 이게 정착물인가 동산인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구분 기준을 들어드렸는데 첫 번째가 부착되어 있는 방법. 자, 부착되어 있는 방법이다 그랬을 때 자, 이것을 뭐 한다 하더라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라는 거예요? 동산이에요. 근데 이거 제거했더니 물리적 손상이 생긴다든지 건물에 물리적 손상은 안 생기더라도 건물의 효용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나라도 문제가 있어 뭐다? 정착물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줘야 돼요. 그 말 이해되셨죠? 그래서 왜 매수인 입장에서 이거 제거하는 바람에 건물의 효용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물적 손상이 생기면 열받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로 봐서 정착물로 봐서 넘겨주고 이거 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라고요?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성격상 애당초부터 이게 주문 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다? 정착물이에요. 그 다음에 설치 의도가 어떻게 됩니까? 했을 때 의도가 가치 정진이나 수익 정진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뭐예요? 이거는 여관에 있는 에어컨 이런 거 생각하시라고요. 에어컨이 있는데 여관 팔았어요. 그럼 에어컨 놔두고 가야 돼요? 가져가야 돼요? 놔두고 가세요. 왜? 가치 정진이나 수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다 그러면요. 그건 떼가죠. 단순하게 이용 목적이면 뭐다? 그건 동산으로 보라는 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누가 설치했느냐의 관계 문제인데요.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러면요. 이건 임대인 정착물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것은 이건 정착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임차인이 설치한 건 뭐라 그랬어요? 동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구분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4번에서 3번 문제를 보시죠. 14쪽에 3번 문제. 자, 다음의 토지 정착물 중에서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 이래 물었잖아요. 지금 독립된 것이 아닌 것하고 물어본 거예요. 1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가실. 요거는 뭐라고요? 독립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수목은요.
일반적인 나무는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입니다. 종속 정착물인 거예요. 다만 그 수목이 뭐예요? 명인 방법을 이렇게 갖췄다든가 등기했다든가 그러면 그때는요 독립으로 보는 겁니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되어 있는 임목, 그것도 독립 정착물이죠. 보존 등기되어 있으니까 건물 당연히 뭐예요? 독립 정착물로 봅니다. 권원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그거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권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팔았다 해서 같이 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권원이 있으니까. 자, 따라서 독립된 것이 아닌 건 2번. 자, 4번. 다음 중 동산과 정착물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동산이냐 정착물이냐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1번.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건물같이 아무런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할 수 있으면 동산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정착물이다.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어떤 물건이 건물의 특정 위치나 용도에 딱 맞도록 구축되었다. 그럼 뭐라고요? 정착물. 그 물건의 성격상. 세 번째. 물건을 설치한 목적이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다. 수익과 관련돼 있어 뭐라고요? 정착물이고, 단순하게 이용 목적이다. 그럼 뭐다? 동산으로 취급된다. 4번. 임대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선반, 가스, 스토브 등을 임대인이 설치했다. 그럼 무슨 정착물이에요? 임대인 정착물이죠. 그거는 임대인 정착물이니까 정착물이고요. 근데 임차인이 설치했다. 그럼 뭐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 자, 5번. 물리적으로 아무런 손상 없이 건축물을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해서 건물의 효용이 지장을 받게 되면 뭐죠? 정착물.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정착물이라고 그랬죠. 예. 자, 그런 겁니다. 자, 5번.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토지하고 그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이다. 맞죠? 예. 2번. 토지의 소유권. 우리 민법 212조에 보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인의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예, 맞는 말이죠? 예, 3번. 건축물은 토지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정착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립정착물이죠? 예, 그래서 포함되는 겁니다. 예, 자, 3번 틀렸네요. 자,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이런 건 다 뭐예요? 준부동산이죠? 어디에 속하죠?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에 해당하는 겁니다. 5번. 정착물은 주택, 상가, 울타리 등 토지의 부가가치를 더한 영구적인 투자 약물이다. 그래서 정착물이 되려면 항구적이고 어때요? 계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영구적인 토지 계량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틀린 건 3번. 자, 6번. 옳은 거. 자, 1번. 맞아요. 틀려. 이제 보세요.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뭐가 틀렸어요? 자산, 자본은 무형적인 측면의 경제적인 측면이죠. 1번 틀렸고 2번은요? 지표만이 틀린 거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의 상하에 미친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 제한이 있죠. 정당한 이익 범위 내에서라고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소유권의 효력 범위와 관련해서는 상하에 미치니까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상하 이렇게 미치니까. 자, 그런데 지표만을 의미한다. 이건 틀린 거죠. 예. 자, 2번 틀렸고 3번. 계속해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인정되는 독립된 물건은 정착물이다. 자, 정착물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써놨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정착물이 아닌 거예요. 자, 왜? 정착물은 부동산 소속이니까. 자, 따라서 이거는 틀렸네요. 4번.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하고 독립된 부동산을 인정되나요? 인정되죠. 근데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이게 틀린 거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저당권의 객체는 안 됩니다. 왜? 저당권이 설정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5번. 건물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죠. 과수원의 과수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됩니까? 우리가 과수원의 과수도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요? 나무에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것도 뭐요? 과수원의 과수도 독립된 부동산 취급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다만 이 과수원의 과수가 뭐를 갖추게 되면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때는 독립된 걸로 취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자, 따라서 5번이 여기에서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다가 맞는 말이에요. 자, 옳은 것은 5번입니다. 자, 7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단독주택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한 정원수는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임시니까 항구적이고 계속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착물 아닙니다. 2번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은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틀렸죠. 예, 저당권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토지의 가치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4번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요.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임차인 정착물도 정착물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이거는 우리가 이런 구분 기준을 덜 먹이는 이유는 당사자들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어때요? 계약으로서 또는 합의로서 예 정착물로 하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하면 정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분이 특별한 합의가 없을 때 특별한 말이 없으면 임차자 정착물은 뭐라는 거예요?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서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임차인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정착물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5번 부동산학에서는요. 자동차나 건설기계도 부동산과 유사한 것으로 취급합니까? 예, 준부동산. 예. 자, 8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설명 틀린 거 1번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을 토지하고 정착물로 정의하고 있고요. 토지하고 별개인 부동산인 정착물로 대표적인 것은 건물이다. 토지하고 별개가 독립이라 그랬죠. 요 놈이 별개란 뜻이에요. 건물이 대표적인 겁니다. 2번 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등은 준부동산이죠. 어디에 속한다? 광해 부동산에 속합니다. 3번 우리 민법에서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 토지에 상한이 미친다고 규정해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한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잖아요. 무한정이 아니죠. 그래서 제한이 있습니다. 자, 4번 부동산을 소비재로 간주한다면 부동산도 상품이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5번 복합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정착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 객체이면서도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복합부동산. 토지하고 그에 있는 정착물이 각각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사고 팔 때 마치 뭐처럼 한 개처럼 이렇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면 그런 걸 복합부동산이라고 씁니다. 자,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자, 9번 틀린 거. 토지하고 건물이 결합된 상태의 부동산이 뭐죠? 복합부동산 결합돼서. 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이런 건 무슨 개념이에요? 물리적 개념. 생산요소, 소비재, 자산, 자본, 경제적 개념. 협의의 부동산이 뭐라고요? 토지하고 정착물, 건축물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공장재단, 광업재단, 어업권 이런 거 뭐라고요? 준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본 거예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알고 있냐? 맞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토지를 뭐해서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토지를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 자, 그러면 이제 토지를 분류해서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토지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하는 거 아시나요? 그러면 기술적인 게 유형적인 거잖아요. 유형적인 게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는 땅을 한번 분류해 보라고요. 저 눈에 보이는 대로 분류하니까 건물 서 있는 땅이 있대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택지 이렇게. 농사 짓는 땅이 있대요. 농지 이렇게. 나무 서 있네요. 됐나요? 그래서 크게 주된 용도가 택지인 지역은 택지지역, 농지인 지역은 농지지역, 임지인 지역은 임지지역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렇게 분류한 거예요. 그런데 택지지역에는 건물에는 무슨 건물도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농지는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임지는 신탄림지역과 뭐 용제림지역 이런 게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요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을 수 있는 땅도 있죠. 그럼 이런 땅을 뭐라고 쓰겠다? 이행지라고 쓰겠다. 요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가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뭐라고요? 이행지라고 쓰겠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 그런데 어디로 용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요? 여기에서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뀔 수 있나요? 이 지역 간에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땅은 또 뭐라고 쓰겠다? 후보지. 그래서 농지지역에서 택지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그건 후보지 개념이다. 근데 요거는 전에서 주거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다. 이것도 후보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세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어 뭐라고요? 후보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행지하고 무슨 개념? 후보지 개념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그러면 뭐 그거야 알겠다 그러면 되죠. 자,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또 표현이 뭐예요? 택지겠죠. 택지 농짐지 중에서 뭐 드릴까 이러면요. 택지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택지하고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 비교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택지는 감정평가에 쓰는 용어란 말이에요. 감정평가에서 쓰는 용어고 택지라고 하는 것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렇게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땅을 뭐라고 쓴다? 택지 이렇게 쓰는데 어디 갔더니 건축법에 갔더니 대지라고 하는 개념도 있더라.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이니까 이렇게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니까 여기 있는 택지나 대지나 서로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봤더니 뭐가 있더라는 거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더라는 거요. 28개 지목 중에 대라고 하는 지목이 있는데 대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럼 이 대라는 개념보다는 택지 개념이 좀 더 포괄적인 용어고 이 택지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건축할 수 있는 땅이잖아요. 그런데 건축 못하는 땅도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으면 그것을 부지라고 한대요. 그럼 어떤 용도? 건축 용도에 제공되어 있으면 건축 부지고 하천 용도에 제공되고 있으면 하천 부지고 철도 용도면 철도 부지고 수도면 수도 부지고 이런 식으로 어때요? 건물 짓는 용도 외에도 이제 다 요 부지라는 개념을 쓸 수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부지라는 개념이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일정한 용도에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 그런 뜻이다. 그러면 알았다. 그럼 여기 대라고 하는 거는 지금 28개 지목 중에 하나라며요. 그러면 뭘 물어볼 수도 있어요. 지목을 알고 있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나요? 예, 지목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디에서 다 배웠어요? 공시법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지적법 시간에.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하진 않지만 학개론이 뭐라고요? 부동산학 개론이잖아요. 개괄적으로 논해보는 데 있어서 공시법 내용도 가져올 수 있고 공법 내용도 가져올 수 있고 세법 내용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다만 개괄적으로 논하기 때문에 아주 깊이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기초적인 개념 정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지목과 관련해서 적어도 28개 지목이 있으면 28개 지목 정도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얘가 지목인지 아닌지 이런 건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전답 과수원 해서 나오나요? 전답 과수원 그 다음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요? 공장용지 맞죠? 또 학교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그 다음에 주유소. 그래서 주차장하고 주유소는 앞에 주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은 차라고 쓰는 거고 이렇게 맞나요? 주유소 용지가 있는 거죠. 예, 주유소 용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미안하다고요. 공장 용지는 뭐라고 쓴다? 자, 나중에 공원하고 헷갈릴 수 있죠. 여기는 장이라고 쓰는 것이고 여기는 차라고 쓰는 것이고 예, 맞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차장 주유소 용지 그 다음 뭐요? 창고 용지 그래요. 창고 용지 도로 그 다음에 철도 용지 그 다음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이렇게 나가나요? 예, 하천은 천이죠.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하천은 겹치지는 않지만 어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천은 천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유지 다음에 양어장이죠. 자 양어장 그 다음에 수도용지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이 공원이죠.
수도용지, 공원, 그 다음에 체육용지, 그 다음에 유원지죠. 근데 유원지는 아까 뭐하고 유지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쓰는 거죠. 유원지 이렇게. 그 다음에 종교용지가 있죠. 종교용지, 사적지, 그 다음에 묘지, 그죠? 예, 그리고 잡종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28개 지목 정도는 알고 있냐 하고 이렇게 어때요?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다 외우진 않더라도 여기 나오면 얘가 지목이고 아니고 이 정도는 어때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여기 택지라고 하는 용어는 보면 이게 뭐 택지가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 가능한 토지가 택지라고요. 그럼 이미 택지에는 뭐가 있어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 중인 토지도 택지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미 건물이 서 있는 부지니까. 근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으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아직 이용 안 하고 있는 땅도 있죠? 그게 나지라고요. 그럼 둘 다 땅 이야기잖아요. 근데 땅은 요 건물이 서 있으면요, 땅을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20층 짓는 게 최용인데 지금 옛날에 20년 전에 5층짜리 건물 지어놨다. 그럼 이 철거하고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약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부지 가격은 어때요? 나지 가격을 상한으로 형성되고 이걸 뭐라고 쓴다? 건부 감가. 건물이 서 있는 부지는 감가된다.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토지 입장에서 이게 제약이 아니라 뭐가 될 수도 있죠? 기득권이 될 수 있나요? 자, 기득권이 될 수도 있다. 자, 그것은 여기에서 왜 여기가 공법상 규제가 강화된다든지, 그래서 이만큼 짓고 싶어도 이제 못 짓는다든지,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오히려 건부지가 나지 가격보다 더 큰 경우도 있죠. 이것을 건부 증가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죠. 이건 예외죠. 예. 원칙은 건부 감가고요. 자, 근데 여기에 나지 보니까 또 어때요? 나지는 일단 토지상에 건물 이런 게 없잖아요. 건물은 없어요. 자, 건물이 없다는 건 여기 보이는 유형적인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무형적인 제약은 있을 수 있나요? 예, 공법상의 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규제가 있을 수 있죠. 자, 법률적인 측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땅 중에 공법상의 규제 없는 땅은 없어요. 다 규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법상의 제한, 개인 상호간의 제한에 의해서 이 땅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사법상 제한이 있냐 없냐와 관련해서, 자, 사법상 제한이 없다 이런 땅을 저갱지라고 썼고요. 자, 건물은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제한이 있는 땅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땅을 저지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학문상 이렇게. 정확하게는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분류했어요. 근데 우리 학자들도 이렇게 따라 썼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는 토지보상평가 지침 이런데 우리나라 법을 보니까 법에서는 나지란 이렇게 해놓고 나지란 해놓고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한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의 나지는 학문상의 뭐와 같다? 여기 있는 갱지 개념과 같다 하는 것도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다 찾아냈어요? 유형적이다. 여기서 찾아냈죠? 그 다음에 법률적, 경제적인 측면에 중시되는 표현도 있나요? 법률적인 측면에 중시되는 표현 뭐가 있어요? 필지.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에 가장 중시되는 게 필지입니다. 그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무슨 단위예요? 등록 단위입니다. 등록 단위. 그래서 이 100지번 붙은 땅은 갑땅이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팔았어요. 땅 팔았어요. 그러면 1필지 소유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변동의 기준적 단위가 되는 게 필지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측면은 권리 이런 측면을 알려주는 거니까 필지 개념이다.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록 단위로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표시해 주는 게 필지입니다. 그런데 이하고 경제적인 측면에 중시되는 개념이 또 뭐가 있다? 획지라는 개념이 있다. 획지는 자연적, 인문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서 다른 토지하고는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어때요?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쓴다? 획지라고 쓰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필지가 커요? 획지가 커요? 이건 이쪽이 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이쪽이 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필지가 크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요 1필지 땅인데 두 개의 획지로 될 수 있나요? 앞에는 주유소, 뒤에는 주거용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평가하라 그랬어요? 이때는 주유소는 1제곱미터 얼마, 주거용은 1제곱미터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필지가 더 클 때는 무슨 평가하는 거고? 구분평가하는 것이고, 반대로 여러 필지 땅이 모여서 하나의 획지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여러 필지하면서 획지가 됐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라고요? 이때는 일괄해서 평가해 주세요. 자,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크다 작다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필지는 면적 단위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이거 면적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등록 단위입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 단위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법률상으로 중시되는 개념으로 법지라는 개념이 있죠. 법지는 말 그대로 읽어보면 뭐예요? 법률상으로 땅이다 이 소리예요. 그럼 법률상으로 땅이라는 말은요. 법률적인 면은 권리적인 측면이니까 개인의 소유권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개인의 소유권이 있다는 건 지적공부에 뭐 돼 있다는 뜻이에요? 등록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소유권이 있어서 등록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덕바위 토지 이런 것은요. 개인의 땅으로 등록은 돼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실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실익이 적거나 없는 토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뭐라고요? 빈지라는 뜻이에요. 바닷가 이런 뜻이에요. 해변 빈자거든요. 해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만조 수위선이 되었어요. 바닷물이 가득가득 들어왔어요. 해운대 가보세요. 만조가 되어도 이만큼 백사장이 있잖아요. 백사장에는요. 개인의 소유권 인정이 안 되죠. 그래서 건물 안 들어서 있잖아요. 바깥으로 나가니까 어때요? 여러 건물들 들어서 있죠. 그러니까 지적공부에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땅과 요 만조 수위선 사이에 있는 땅이 뭐다? 빈지인데 얘는 개인의 땅으로 등록은 안 돼 있다고 뜻이죠. 경제적으로 뭐는 있다? 실익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땅이 빈지다. 그래서 법지하고 빈지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필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필지인데 1필지 땅인데요. 1필지 땅인데 도로하고 접속면이 없는 1필지 땅은 뭐예요? 그건 맹지고요. 도로하고 어때요? 좁은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면을 가지고 있다. 이런 땅은요. 이건 자루대자를 쓰는 거예요. 자 앞에 있는 흙토변하고 다르죠? 그래서 자루형 토지 이런 뜻이고요. 1필지 땅인데요. 건폐율 때문에 어때요? 이만큼 비워놔야 되는 땅도 있죠? 그걸 뭐라고 쓴다고요? 공지 이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맹지, 대지, 공지 이런 개념이 또 파생돼서 나오게 되고요. 부동산 학은 부동산 문제 해결하는 학문이죠. 그럼 땅과 관련해서 문제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토지 투기가 문제되니까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토지 용어가 있겠죠.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용어로서 우리가 유휴지하고 공안지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유휴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거고 공안지는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 장려한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건 투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헷갈리기 쉬운 용어인데 투기가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휴안지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휴안지 이게 어떤 말인가? 요거는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투기 개념이 없죠. 그거 외에 뭐 기타적 용어로서 전답등이 무너져서 하천으로 변해버렸다. 포락지 이런 개념도 있고 고압선 아래에 있으면 선화지고 개발되기 전에 바탕이 되는 땅이면 소지, 바탕 소자 또는 원지 이렇게 쓰는 거고 택지로서 가장 멀리 떨어진 땅이면 한계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런 용어들. 뭐 여기서 뭐 이 용어들 정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면 틀릴 게 없잖아요. 되게 쉬운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분류를 할 때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분류하면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하나씩 생각해서 눈에 보이는 땅, 보세요. 밖에 보면 건물 서 있는 땅이 있고 뭐 농사 짓는 땅이 있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는 이행 중에 있으면 이행지고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으면 후보지고 이렇게. 자, 그거 바탕으로 해서 문제 봅니다. 자, 10번. 자, 10번은 뭐에 대해서 물었어요? 지목으로 옳은가 하고 물었잖아요. 자, 적어도 거기에 지목으로 옳은 거 뭐가 있어요? 유원지 있죠. 예, 그것은 유원지는 아까 지목 중에 하나 있었죠. 예. 자,
1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서 지목으로 틀린가 하고 물었는데, 자, 1번에 보면 공원은 있습니다. 근데 공원 용지는 없어요. 이 용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수도 용지면 수도가 있는 것이고, 맞나요? 그러니까 용지라는 말을 쓸 때는 여기서 뭐 목장 용지, 그래서 공장 용지, 맞나요? 그러니까 학교 용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슨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공원 용지 이런 말은 안 쓰죠. 그냥 공원이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문제가 좀 유치하긴 한데 공원입니다. 용지가 아니고. 사적지 있는 거 아시죠? 수도 용지, 양어장 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답은 1번입니다. 정확하게 지목을 알으라고 좀 이렇게 문제를 내놨네요. 화내지 마시고 어때요? 알았어요 하고 어때요? 지목 한번 더 보고 이렇게 정리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12번. 지목을 지적도, 임야도 등에 등록할 때 부호로 표기해야 되는데요. 다음 중 지목을 부호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건 이래 물었어요. 답을 뭐라 그래요? 답이라 그러죠, 당연히. 주유소 용지는요. 주유소 용지하고 뭐하고 헷갈려요? 주차장하고 헷갈리니까 여기 주유소 용지는 주라고 쓰는 거고 주차장은 차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요. 공원은요? 공이죠? 그럼 공원하고 뭐가 헷갈려요? 공원하고 공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은 뭐라고 쓰는 거고 공이라고 쓰는 거고 공장은 아까 뭐라고 쓴다고요? 장. 앞에 공공 같으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은 장이라고 쓰는 거고 공원은 공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원은 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아까 유원지 할 때 원은 이게 유원지죠. 네, 원은 유원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공이라고 써야 됩니다. 목장 용지는요? 목이라고 써야죠. 하천은요? 저처럼 하 이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아까 뭐야 하천이니까 요거는 겹치는 용어가 없지만 워낙 어때요?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천은 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것은 뭐죠? 주유소 2번인가요? 예, 그래서 뭐 요런 것까지 어때요? 꼼꼼하게 내놨네요. 예, 이거는 지적법 문제죠. 예. 자, 13번. 예, 후보지와 이행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물었습니다. 자, 후보지 이행지 다 아시죠? 택지 지역 내에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뭐라 그래요? 지역 내에서는 이행지입니다. 이번 공업지가 주택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뭐라 불러요? 공업지하고 주택지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있으면 이것도 뭐예요? 이행지죠.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자, 그래서 2번은 맞네요. 농지 지역 내에서 전지가 답지로 이행이 완료된 토지를 뭐라 불러요? 그건 답이라 불러야죠. 이행이 완료됐으니까 이행 중에 있는 땅이 이행지죠. 그래서 여기서는 틀렸죠. 택지 지역이 농지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예. 택지가 농지로 바뀌는 적이 있었나요?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자, 어제 어때요? 이론상으로 뭐죠? 후보지죠. 후보지. 예. 자, 5번. 과수원이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다. 뭐라고 불러야 돼요? 과수원은 여기 있는 거고요. 상업지는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세로축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에 있죠. 뭐라고요? 후보지 개념이라고. 후보지. 자, 따라서 옳은 것은 2번. 자, 14번. 토지에 관한 용어 설명인데요.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거.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고 쓴다? 택지. 이렇게. 지목이 대인 토지를 뭐라 그래요? 지목이 대인 토지니까 대지 그럼 되겠죠? 이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 기억본에 보면 거기 19쪽 메뉴에 대지라고 써놨죠? 맞다고 하면 되죠? 근데 한자를 가만히 보니까 한자가 좀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거는 자료형 토지라 그랬죠? 아까 자료형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예, 기억본. 자,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건부지. 이렇게 건부지. 그래서 2번이 니은번은 맞네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요? 직업번은 나지가 들어와야 되죠. 나대지가 아니고. 건축물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를 특히 뭐라 그래요?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래요? 건축물도 없고 여기에 사법상의 제한도 없다. 그럼 뭐라고요? 갱지 개념이에요. 갱지. 그래서 미연번은 저지가 아니고 갱지고요. 건축물이 없고 사법상 제한을 받는다. 뭐라고요? 저지. 그래서 이렇게 갱지 저지 바꿔놨네요. 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 분류 방법인데요. 틀린 거. 가격 수준이 비슷한 등 가격 수준의 토지를 뭐라고 표현하죠? 획지. 그래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획지. 2번 이행지란 용도적 지역 내에서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맞나요? 이행지는 지역 내에서죠. 맞습니다. 3번 법지는요. 소유권은 인정되나요? 법률상으로 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소유권 인정되겠죠. 이용 실익이 적은 토지. 맞습니다. 포락지는 집안이 무너져서 뭐 하천으로 변한 토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가장 틀린 거 하면 일단 몇 번 찾아야 돼요? 1번 찾아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5번에서 휴환지란 아까 치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이라 그랬어요. 투기 개념이 안 들어있죠. 자, 틀린 건 요건 1번으로 보시고요. 16번 옳은 거. 1번은 맞아요, 틀려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지번을 가진 토지를 뭐라 부르죠? 필지. 2번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인해서 한 필지 내에서 비어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고요? 공지. 이렇게 써야 되겠죠? 3번 지상에 건축물 등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를 제한한 사업사용 권리가 설정되지 아니한 토지. 그건 갱지 개념인데 나지라 써도 되죠? 우리나라 법상에서 나지 개념이니까 이건 나지 또는 갱지. 그 다음에 4번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행되고 있는 토지를 상업 이행지라 그래야 되죠? 지역 내에서니까. 전에서 공업지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요. 전에서 공업지니까 이거는 세로축이죠. 후보지 개념이 됩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대에는 뭐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공장용지가 포함이 안 돼 있죠. 근데 감정평가상의 택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공장용지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런 면에서 구분된다.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자, 17번 토지 용어에 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 물었어요. 1번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이용 중인 토지를 이행지란다. 이용 중이다. 상업지로 이용 중이면 상업지지 그게. 그러니까 주거지의 상업지로 이행 중이다. 바뀌는 중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용 중이라는 뜻이 아니고 유치하긴 한데 이용 중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행, 바뀌는 중에 있는 땅 그런 뜻입니다. 그걸 이행지라 그래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2번 건부지는 건축물이 서 있는 땅이고요. 맹지는 도로하고 접속면이 없는 땅이고요. 선화지는 고압선 아래에 있는 거고요. 휴환지는 아까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이고요. 자, 18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현행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을 법정 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한 모두 24개로 구분한다. 틀렸죠? 28개입니다. 자, 니은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령상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은 유지라 그래야죠. 유지. 그래서 저수지가 아니고 저수지도 물론 유지 안에 포함되긴 하죠. 그렇지만 지목이니까 유지 그래야 됩니다. 자, 디귿번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에서 원으로 표시된 부호는 뭐예요? 유원지라 그랬죠. 아까 이거는 과수원이 아니고 유원지입니다. 자, 리얼번 공업지에는 주거지로 이용 중인 토지를 이행지란다. 공업지에 주거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공업지에서 주거지로 이행 중인 땅, 바뀌는 중에 있는 땅이 이행지입니다. 틀렸고 미연번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속면이 없다. 뭐라고요? 맹지. 자, 그래서 적어도 토지를 일컫는 용어들 정도는 이렇게 해서 어때요?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 좀 분류해가지고 딱 한번 정리해 놓으면 2번, 3번 안 봐도 되잖아요. 이런 것들. 예. 토지만 물어보면 좀 미안하죠? 그러니까 뭐도 물어봐야 돼요? 건물 중에 주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과 관련해서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와요? 주택에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있죠. 단독주택에는 공간하고 뭐가 있어요? 다중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이 있는 거죠. 자, 다중주택은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죠. 뭐 치사시설 이런 거 같이 쓰고 고시원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몇 층이야?
3층 이하면서 연면적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자, 다가구 주택은요. 자, 요것은 이제 단독주택인데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고 연면적은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9세대 이하가 거주하는데 구분 소유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단독주택이니까. 근데 공동주택에는 이제 아파트도 있고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게 공동주택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하고 연립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예요. 연립은 4계층 이하가 되겠죠. 여기 다세대도 4계층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면적이 얼마?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이죠. 요 이하면 뭐죠? 다세대입니다. 구분 소유권 등기 되죠? 예. 자, 그러면 최소한 요런 정도 구분 기준 정도는 한번 봐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거기 19번에서 틀린 거하고 물었어요. 자, 1번 한번 보세요.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연면적이 얼마라고요? 660 아니죠? 330제곱미터하고 3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맞고요. 틀렸고요. 예, 660. 2번 다가구 주택은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죠. 3계층 이하 한개동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인데 구분 소유권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3번 다세대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층수는 4계층 이하고요. 구분 소유권 등기 됩니다. 자, 4번 연립은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죠. 그리고 층수는 4계층 이하입니다. 구분 소유권 등기 됩니다. 아파트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이면 무조건 아파트라 그랬어요. 구분 소유권 등기 당연히 되겠죠. 자, 그래서 적어도 단독하고 공동주택 구별할 줄 아는가 정도로 물어볼 수 있고요. 자, 그 밑에 20번에서 건축법령상 다음의 조건을 고려한 주택 유형으로 옳은 것하고 물었어요.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대상 토지의 대지 면적이 250제곱미터고요. 대상 토지의 건폐율이 60%입니다. 용적률은 240%입니다. 자,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합니다. 자,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한다. 자, 여러분에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네요. 당연히 이건 공법 시간에 다 배우셨죠? 예. 건폐는 건물로 덮을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으면 건물로 얼마만큼을 덮느냐 하는 율이라고요. 그때 건폐율이 몇 프로라 그랬어요? 60%라 그랬잖아요. 그럼 땅 면적은 얼마인데요? 250제곱미터잖아요. 그럼 250제곱미터 중에서 얼마만큼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로? 60한 150제곱미터 나옵니까?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250제곱미터라면 이 중에 얼마 60%인 요만큼 150제곱미터에 뭘 지을 수 있다는 거요?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어려운 말 아니죠. 그 다음에 용적률이 뭐냐고 물어보면 옛날처럼 높이 올라가는 거 이런 이상한 말 하지 말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의 비율이다? 연면적의 비율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럼 대지 면적은 250제곱미터인 거 아시죠? 25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용적률이 몇 프로라고 줘놨어요 지금? 240%라고 줘놨나요? 그러면 240%면 요거에 2.4배잖아요. 그럼 2.4배 하면 얼마예요? 2.4 곱하면 그래서 600제곱미터 나오죠? 그럼 연면적은 600제곱미터입니다.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다 뭐한 거? 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600제곱미터까지 바닥 면적 합계를 더하면 되니까 아까 1층이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50제곱미터고 각 층의 바닥 면적은 동일하다고 줘놨잖아요. 디귿번에. 그러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4층까지 지으면 딱 600제곱미터 되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층수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층까지 지을 수 있네요. 그럼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요건 아니겠네요. 4층이니까 아파트도 아니죠. 그러면 연립 아니면 다세대인데 4층이니까. 그런데 연면적이 지금 얼마예요? 600제곱미터잖아요. 660제곱미터 이하죠. 그래서 이건 뭐다?
다세대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세대 이런 것까지 구할 수 있으면 수석으로 가는 거고, 예, 그렇잖아요. 잘한다 이러면서 수석으로 가는 거고, 뭐 요런 거 부지런히 외워가지고 맞추면 합격은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자, 21번 개발권 양도제 이야기 나오나요? 그건 잠깐 쉬었다 보겠습니다. 예.